비행기표 끊어라. 네? 나 지금 한국 돌아갈 테니까 얼른 비행기표 예약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카드도 일이네. 아버지, 당장 비행기표 끊어라. 이 여행난 더는 못하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1,0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너희랑 같이 여행 온 거냐? 내 생일이라고 여행 오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이래서 혼자 있어라, 저래서 혼자 있어라. 여기 와서 뭘 한 것 같지도 않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나이 들어 기댈 건 자식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버지를 챙기며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저들 좀 불편하다고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내내 지들끼리 즐기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부모를 저버릴 수 있는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그나마 가진 게 있어서 효용 가치가 있어서 부모 대접을 해왔던 것이지, 만약 돈 한 푼 없어지는 날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뉴스에 나오는 독거노인이 자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가족여행에서 말이죠. 나이든 부모를 데리고 갔으면 당연히 불편함은 조금쯤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5살이었는데 지 자식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세상 경험시켜준다며 다 데리고 다녔고, 김 씨가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와는 여행하기 힘들다며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그 말 뜻이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행에서 졸지에 자식들에게 버려지게 된 김 씨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죠. 김 씨는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둘씩 낳았고 둘 다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퇴직 후에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가 나와 노후는 크게 걱정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데 놀면 뭐하나 싶은 마음에 차린 것이었습니다. 카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해서 체인점으로 내고 처음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해요. 당장 집 밖에 나가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예요. 젊은 살마들도 하다가 다 문 닫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버님, 도련님 말이 맞아요. 선율이 친구 엄마도 작년에 카페 차렸다가 올해 문 닫았어요. 손해 엄청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도 커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아, 나도 커피 마셔.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제가 투자할 테니까 맡기세요. 아니면 제가 부동산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서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로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려볼 생각이었는데 호시탐탐 그 돈을 노렸죠. 하지만 김 씨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커피도 자주 마셨고 체인점 커피를 하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꼭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실패를 감수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의외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저희예요. 커피 좀 마시러 왔어요. 한산한 시간에 두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들에게는 공짜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이제 엄청 능숙하시네요.
종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김 씨도 그럴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손님도 꽤나 있어서 용돈벌이 이상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바생 안 오네요? 아, 휴학하게 됐다고 어제까지 나오고 그만뒀어. 근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썼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게 돼서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도 당황스러워서 얼른 구인 광고를 냈고 오늘 저녁에 면접을 보러 2명이나 오기로 했죠. 그 얘기를 며느리에게 했더니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그럼 차라리 제가 할까요? 뭐? 카페 일을? 네. 저도 애들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크게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소소하게 뭐라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 때문에 저녁까지 하는 일은 부담스러워서요. 낮 타임에 알바생을 써야 김 씨가 자리를 비우고 다른 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못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카페 일을 잘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애들 아빠 혼자 버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고 다른 일 하자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김 씨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자 며느리가 조금 울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며느리를 고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쁜 시부가 되겠죠.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 그럼요. 아버님,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9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쌍둥이들 등원시키고 와서 어린이집 끝날 때까지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8시에 와서 오픈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런 사정을 봐서 김 씨가 나와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른 일할 사람을 구해서 다행이었지만 사실 다행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성실한 학생들을 고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오전에 볼 일 있다니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9시까지 출근해야 할 며느리는 꼭 9시 20분을 넘겨서 오곤 했고 가끔은 이렇게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연우랑 진우가 아침부터 어린이집 안 간다고 떼쓰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였어요. 아마 연우 아빠도 회사 지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니까 거기다 대고 더 핀잔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알바생이 이렇게까지 자주 지각하면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되는데 며느리를 자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는 싹싹하게 손님을 맡기는 했지만 손이 김 씨보다도 느렸습니다. 벽에다가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적어서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외우질 못하고 재료 하나 넣고 보고 또 재료 하나 넣고 확인하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만 맡겨놓고 쉽게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큰 며느리도 사실 문제였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큰 며느리는 낮에 친구들까지 대동해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메리카노 4잔이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라고 하면 며느리 체면이 깎일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2-3번이나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아들에게 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언제든 와도 공짜로 주겠지만 자꾸만 친구들을 데려오니까 문제였죠. 김 씨가 직장에 다닐 때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명절이나 무슨 날이나 되어야 찾아왔으니 말이죠.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걸 참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김 씨가 사별한 지는 4년 되었는데
아내가 있었다면 며느리들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걸 반겼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적으로 얽혔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아버지, 연우 엄마가 좀 서운해하던데요. 뭐? 왜? 며느리가 일한 지 한 달 꽉 채웠을 때 김 씨는 봉투에 월급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놀라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월급을 알바생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줘야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짜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황당한 말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제로 그보다도 덜 일하기도 했고 말이죠. 싫으면은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월급 주니까 부족하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죠. 아들이 멋쩍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해본 말이에요. 김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두 아들에게 할 만큼 충분히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또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매정한 성격도 못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작은 며느리의 월급을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랑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아버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했어야 했다고 농담했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한동안 참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자식들 때문에 말려는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다. 오늘 뭐 애들이랑 밥이라도 먹어? 카페 때문에 어디 여행은 못 갈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고. 그래. 여동생과의 통화를 끝마친 김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점심쯤 혼자 집에 있는데 처음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오픈도 이제는 며느리가 해서 김 씨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차마 여동생에게는 자식들이 연락도 없다는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어쩌고 하는데 여행은커녕 생일이니까 밥 한 번 먹자고도 안 하니 말이죠. 오후가 되어 김 씨가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김 씨를 본 작은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버님, 저 좀 일찍 가볼게요. 애들이 코를 훌쩍거린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몇 마디 더 말을 붙이기도 전에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자식들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미역국을 얻어먹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선물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생일인 줄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아들들에게선 전화가 왔었는데 다 같이 작정하고 까먹은 건지 어쩐 건지 퇴근할 때도 김 씨는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생신이셨죠? 죄송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드려야지 하고 깜빡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미역국은 드셨어요?
미역국을 뭘 먹어? 번거롭게. 그래도 드시지. 아들도 미안한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내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저녁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다음 날에 큰아들에게서 전해 들었는지 연락이 오긴 했지만 김 씨는 조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무심한 아들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곤 했겠죠. 내일 아버지 생신이니까 전화 드려라. 하고 말이죠. 같이 일하는 며느리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며느리 생일에는 보너스도 줬는데 그러면 시아버지 생일은 언제인지 잠깐이라도 확인을 하지 않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서운해하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 아닌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서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한다고 섭섭했던 마음이 곧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보름쯤 뒤에 작은 아들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연우 엄마 데리러 온 거야? 아침에 차를 타고 온 것 같은데 왜 데리러 왔나 의아해서 물었는데 작은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뭐? 여행? 네. 생각해보니까 전에 아버지 환갑 때도 그냥 식사만 하고 간단히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죄송했어요. 작은 아들은 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에이, 그래도요. 형도 그러자고 했어요. 애들도 데리고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애들 어디 놀러 간 지도 오래됐는데 날 추운데 괜찮나? 추워도 운치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해외는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 너무 돈이. 작은 아들이 힐끔 김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여행의 돈 이야기를 꺼내서 민망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애들도 해외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어린이집 친구들은 여름 휴가 때도 다녀오고 그랬던데. 그러자 아들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번에는 아버지 생신이니까 가까운 데로 1박 2일 정도 다녀오면 되지. 해외여행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김 씨가 넌지시 묻자 아들이 눈을 굴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새 일본이 싼데 일본만 가도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00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3박 4일 정도? 쇼핑하면 더 들긴 하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400은 최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1인당 100만 원이란 소리지. 네.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가면 9명이잖아요. 가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김 빠진 듯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쉬움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가자. 네? 여행 경비 내가 뗄 테니까 가자고. 너희가 알아봐라. 정말요, 아버님? 며느리가 크게 기뻐했고 작은 아들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라고 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버지가 전부요? 그래. 그러니까 네 형이랑 상의해봐. 작은 아들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일본을 갈까 하고 며느리에게 작게 서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랑 해외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참에 손주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죠. 아들 며느리들이 상의를 해서 비행기나 숙박은 전부 예약을 했고 모든 건 김 씨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애들 불편하다고 큰 호텔을 예약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가는 여행에 돈은 아끼지 말자는 생각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일본. 그런데 여행 첫날부터 김 씨는 어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참 많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파에 깔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런지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쫓아 부지런히 걷는데도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자식들은 아이들을 챙기기 바빠 보였습니다.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자꾸 부딪혀. 인터넷에 있는 맛집에 갈 건데 빨리 안 가면 줄 엄청 서야 한대요. 자식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도착한 식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걸으시라니까. 작은 아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분만 빨리 도착했으면 20분은 빨리 들어갔을 거라면서 말이죠. 식당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는 이미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었고 김 씨 일행은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리 아파. 춥고. 손주들도 힘든지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위에 떠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이렇게 벌벌 떨어가면서 기다리나 싶었습니다. 사실 김 씨의 평소 성격 같았으면 줄 안 서는 다른 식당에 가자고 했을 텐데 자식들과 함께 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기다려서 들어간 곳은 초밥집이었습니다. 회는 그래도 좀 먹지만 초밥은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초밥을 마다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죠. 맛있죠? 그래, 맛있네. 근데 애들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애들 국물에다가 먹으면 돼요. 계란 초밥도 있고 고기로 만든 것도 있어서 괜찮아요. 자식들은 어찌나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맥주도 시켜서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신나. 그렇죠, 형님? 제가 해외여행 하자고 했어요. 잘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김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몇 접시 먹고 나니까 김 씨는 배가 부르고 물렸습니다. 초장 같은 것도 없이 간장에다만 먹으려니까 느끼하기도 했죠. 아이들에게는 휴대폰을 쥐어주니까 얌전했고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젓가락을 놓고 얘기만 듣고 있으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 먹었어. 좀 느끼하네. 하나도 안 느끼한데. 매운 김치 한 조각이 땡기긴 하네. 김 씨가 웃으며 가볍게 한 이야기에 며느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도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외국 와서 한국 음식 찾으시면 어떡해요?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 여행했죠. 그러면 김 빠져요. 아니야. 맛있다니까 그러네. 아들은 김 씨를 여행 와서 불평만 늘여놓는 부모 취급을 했습니다. 그저 김치가 땡긴다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김 씨는 멋졌고 민망해서 괜히 초밥 한 점을 더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보다는 좀 낫다고 해서 적당히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한국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모르는 아이들은 신나 보였고 아들들도 김 씨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였습니다. 자꾸 몸을 움츠렸더니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어디 좀 들어가자. 여기저기 구경한다면서 자꾸만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이러다가 몸살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한 10년만 더 나이 들면 여행은 영 힘들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말에 아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길 끝까지 다녀올 생각인데. 힘드세요? 다리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춥잖냐. 이럴 줄 알았으면 따뜻한 동남아로 가자고 할 걸 그랬습니다. 2시간은 돌아다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더 볼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잠깐이라도 카페 같은 데서 몸이라도 녹이고 싶었습니다. 저기 잠깐 들어갈까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며느리들의 한숨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무슨 샌드위치며 각종 디저트가 있어서 며느리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신사에 갈 건데. 거기는 위에까지 걸어 올라가야 해서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엄청 춥대요. 어제보다. 며느리의 말에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점퍼라도 하나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괜히 추위 속에서 떨지 마시고 오늘 호텔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아, 오래 있다가 올 건 아니고요. 금방 오긴 할 건데 오전에 좀 쉰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오는데? 1시? 2시? 그 말에 김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하러 왔는데 호텔에 있으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추워하는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서 김 씨도 아들 며느리를 생각해서 맞추자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쯤 오면 같이 점심도 먹고 하면 되니까 오전에만 쉬자 싶었습니다. 아버지, 카드 가지고 갈게요. 필요한 거 없으시죠? 출출하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거요. 큰아들이 모든 돈을 계산했는데 김 씨의 카드였습니다. 큰아들이 쭉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로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돈이 들 테니 김 씨의 카드를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 하기는 했지만 기분은 조금 그랬습니다. 같이 써서 드는 돈이 아니면 자신들 돈으로 쓸만도 한데 김 씨가 여행 경비를 쏘겠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들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김 씨의 생일 기념으로 온 여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건 김 씨가 뱉은 말이 있기에 그렇다 쳤습니다. 혼자 남겨둔 것도 김 씨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애써 생각하기로 했고 말이죠. 그런데 2시가 지나도 올 생각이 없는 자식들 때문에 김 씨는 점점 열이 올랐습니다. 조식을 가볍게 먹어서 너무 출출했는데 냉장고에 있던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워서 그다지 맛은 없었죠. 얘들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없고. 휴대폰 통화가 되게끔 하고 왔는데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 어쩐다 말을 해줘야 안 기다릴 텐데 말이죠. 김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죠. 저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라 정신이 팔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도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들은 내가 혼자 있다는 것도 까먹은 거 아니야? 김 씨가 신경질을 내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내내 호텔방에 갇혀 있느니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방 문을 열고 나와서야 휴대폰을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김 씨는 얼른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찰컥하고 닫힌 뒤였습니다.
태연하게 손잡이를 잡아 돌렸는데 굳게 잠긴 문에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이구, 이게 왜 이래? 왜 안 열려? 생각해 보니까 안에 카드키를 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걸어야겠다 생각했는데 휴대폰도 안에 있었죠. 내가 왜 나와가지고는. 그냥 따뜻한 호텔 방 안에 얌전히 있을 걸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문 앞에 계속 서 있을 순 없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는지 또다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 씨도 그 뒤로 슬그머니 섰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영어는 잘 몰라서 머릿속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죠. 도어? 도어가 문이지. 오픈? 아니, 오픈은 여는 거고. May I help you? 그때 호텔 직원이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도어라는 단어도 얼른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재차 물었습니다. 저기, 도어. Door? 예스. 응. 도어. 노 오픈? 그러자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 못 알아들었고 룸넘버라고 하는 말만 알아들었습니다. 방 호수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머릿속이 또다시 새카매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몇 초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카드키만 가지고 나왔다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참 바보 같았습니다. 6층인지 7층인지조차 헷갈리니 말 다 했죠. 노. 땡큐. 결국 김 씨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직원이 말을 또 걸었는데 차라리 그냥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호텔 구석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눈이 마주치면 또 와서 도와준다고 할까봐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곧 오긴 할 것이었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되어서야 아들네 일행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얼른 일어나서 다가가자 아들이 얼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너희는 왜 지금 오는 거야?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요. 주무시나 싶어서 밥 좀 먹고 왔어요. 밥? 네. 냉장고에 있는 거 드셨죠? 지들은 실컷 놀다가 밥까지 먹고 들어왔으면서 지금 냉장고에 있던 주먹밥과 빵 몇 조가리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과 카드키를 두고 나온 것은 순전히 김 씨의 잘못이었지만 애초에 아들네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왔나 싶었습니다. 김 씨의 카드까지 가지고 가서 쓰면서 김 씨 생각은 전혀 안 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왜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세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방 문이 잠겨버려서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잖냐? 아이고, 직원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시지. 그런 거 다 할 줄 알았으면 혼자 여행 왔지.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토라진 표정을 지은 것 같기도 했지만 김 씨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여행이고 뭐고 이대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호텔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모시고 갈 걸 그랬어요.
호텔에만 있을 거면 뭐하러 오느냐고. 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한국 음식 파는 곳 알아볼까요? 아들들은 김 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괘씸하긴 해도 방에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은 일본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건 김 씨의 입맛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김치를 팔았습니다. 맛이 한국 식당에서 먹는 김치와 비슷했죠. 입맛에 맞으세요? 그래. 맛있네. 내일도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맛은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술까지 먹으니까 40만 원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인원이 많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한 끼에 먹기엔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소고기는 원래 이 정도 가격인지 아니면 조금 비싼 곳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웬 전망대 같은 곳을 간다고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김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는 옷도 여러 겹 껴입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김 씨는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웬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데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스럽다는 듯한 말에 김 씨도 발끈하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높은 곳을 싫어해서 관람차도 안 탄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데를 오자고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으니까 저희끼리 얼른 다녀올게요. 김 씨는 또다시 버려졌습니다. 김 씨를 1층에 남겨둔 채로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올라가 버렸죠. 그나마 실내에 있어서 춥지는 않았지만 여행에 너무나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니까 아들네가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기다리시니까 후딱 사진만 몇 개 찍고 내려왔어요. 뭘 봤는지도 모르겠네. 사람들은 다들 구경하고 그러던데? 아쉽긴 하죠. 김 씨만 죄인이 된 것처럼 눈치를 줬습니다.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못 기다리니까 다른 데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얌전히 1층만 구경하며 기다리기만 했는데 말이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김 씨가 동행한 여행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려두고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서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어요? 날이 추우니까 뜨끈한 국물이 있는 식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작은 아들이 인상을 쓰며 대꾸한 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무슨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육개장 한 사발 먹으러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아들네도 불만이 쌓여 폭발한 것이었겠죠. 네, 아버님. 여행지에 왔으면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봐야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면 모시고 다니는 자식들 힘들어요. 농담식으로 말하고 싶었는지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엔 짜증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한 적도 없었고 김 씨도 최대한 자식들 말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도 하나 못 낼 정도면 뭐하러 같이 여행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이 불만이 쌓일 만큼 같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자꾸만 두고 가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 리가요. 물론 김 씨도 알게 모르게 투덜거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날도 추웠고 높은 곳도 싫어하기에 자식들이 보기엔 김 씨가 까탈스럽게 군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정도는 자식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몰라도 김 씨도 힘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해외를 여행한다는 것은 유연한 젊은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노력 중이었죠. 하지만 그런 김 씨를 외면하고 타박만 하는 자식들. 그 와중에 결제는 김 씨의 카드로 잘만 했습니다. 김 씨에게 불만은 있어도 김 씨의 돈엔 불만이 없는 모양이었죠. 비행기표 끊어라. 네? 나 지금 한국 돌아갈 테니까 얼른 비행기표 예약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카드도 이리 내. 아버지 카드요? 그래. 어서 내놓지 못해. 김 씨의 말에 아들이 얼떨결에 김 씨의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비행기표 끊어라. 이 여행 난 더는 못하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고. 그걸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1,0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너희랑 같이 여행 온 거냐? 내 생일이라고 여행 오자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이래서 혼자 있어라, 저래서 혼자 있어라. 여기 와서 뭘 한 것 같지도 않다? 그건 아버지가 춥다고 그러시고, 높은 데도 싫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너희가 내 생일 기념으로 여행을 온 거면 적어도 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스케줄로 짰어야지. 내 카드만 쓸 줄 알지 배려가 전혀 없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온 거야? 공짜 여행하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뜨끈한 국물 있는 음식 먹자고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는데 내가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겠어. 아버지,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틀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요? 비행기표도 없을 거고 호텔 값은요. 아깝잖아요. 하나도 안 아깝다. 남은 여행 동안 이렇게 있을 거 생각하면 그깟 돈 좀 날리고 집에 가는 게 나아. 아버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네, 아버님. 기분 푸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돌아가는 게 무리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카드도 내주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는 여행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별말 없이 자식들 말에 따르고 모든 걸 자식 위주로 생각했더니 자식들이 그런 김 씨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도 자식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김 씨는 아들에게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기 싫은 게 있으면 억지로 먹지 않았고 가기 싫은 곳이 있으면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김 씨의 눈치를 보며 더 잘했습니다. 밥값도 자식들끼리 모아서 냈고 김 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행을 마쳤죠. 하지만 그런다고 한들 김 씨의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일찍 퇴근해 볼게요. 오늘 30분 지각했잖아. 그런데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죄송해요. 연우랑 진우가 오늘 소풍 다녀왔는데 피곤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데리러 가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네. 감사해요, 아버님. 대신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건 알아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게 지금 근무 시간이거든. 어제도 20분 늦었고 그저께도 30분 늦게 왔어. 퇴근은 10분, 20분씩 일찍 했고. 이거 다 환산해가지고 월급에서 다 차감할 거야. 아버님, 가족끼리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몇십 분 정도는 좀 봐주실 수도 있지.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저런 사정을 봐줘가며 일했더니 며느리는 더욱 게을러졌습니다. 일을 시부를 우습게 받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든지 배려한다고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원래 주던 월급으로 줄 거다. 그동안엔 보너스 개념으로 좀 더 넉넉히 넣어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더 빠릿빠릿한 대학생 알바생을 쓰는 게 나았습니다.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일을 덜할까 궁리하는 며느리보다는 말이죠. 그러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싫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면 됐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접받는 게 싫다면 말이죠. 며느리는 결국 시간을 채우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큰 며느리가 또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에 왔습니다. 32,500원. 네? 결제해야지. 아, 여자 셋이 와서 케이크 종류까지 시켰으면서 결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며느리. 그걸 가만히 뒀더니 그게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결제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김 씨의 카페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내야 한다면 굳이 이곳으로 올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보니까 김 씨도 참 바보같이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 김 씨의 가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행 갔던 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싶지만 그건 김 씨가 내기로 약속하고 간 거라 그렇게 쪼잔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김 씨는 자식들을 위해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도 김 씨의 재산에 있어서도 말이죠. 어느 날 김 씨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천천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죽으면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이야. 그러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잖냐?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생일도 기억 못해. 여행에서는 지들끼리 희희낙낙. 그런데도 부모 죽으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그럴 거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아버지.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상속자라서 유류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너야말로 법을 잘 모르나 본데. 전부 받을 순 없지. 그 절반밖에 못 받는 거 모르냐? 그러자 아들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김 씨도 그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으시다고 저희한테 그러실 순 없으세요. 애엄마한테도 서운하게 하셨다면서요? 나는 원칙적으로 할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럴 수 있고 없고를 왜 네가 판단해?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서 아버지 못 모셔요. 결국에 아버지 더 나이 드시면 자식들밖에 없으신데. 부모 제대로 챙기지 않는 자식 둘 있는 것보다 돈 10억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내가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 거야. 그러다가 남는 게 있으면 전부 기부하겠다는 거고. 그러자 할 말이 없는 듯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지. 너희 하는 거 봐서 죽기 전에 유언장은 없애줄 수도. 사실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과 멀어지는 길과 유언장을 빌미로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는 것. 하지만 어느 쪽 하나 김 씨가 손해볼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 씨의 손에 달렸으니 말이죠. 아들은 서로를 허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서야 김 씨의 의지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앞다투어 김 씨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같이 식사하세요. 괜찮은 장어집이 있는데 아버지 몸보신 하셔야죠. 장어? 네, 송철이도 주말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지들 부탁할 게 없으면 생전 살갑게 전화 한 번 안 하더니 자식들이 갑자기 달라졌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갑자기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겼고 큰 며느리는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했죠. 그런 변화가 달가우면서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면 부모란 존재가 자식에게 어떤 위치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라도 대접받는 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협할 수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세는 서로 반대가 되었을 테니 말이죠. 아버지, 여름 휴가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어떠세요? 아, 물론 비용은 저희들끼리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올해 나는 친구들이랑 중국 여행 가기로 했다.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 아, 그러세요? 김 씨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잘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김 씨가 우선 자식들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안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러니까 더욱 잘하려고 부모 눈치를 받고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도 결국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야지. 할머니 성격 모르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할머니 왜 그래? 아이고, 너희한테는 안 그러시잖아. 엄마한테만 그러시지. 엄마도 한마디 해. 그러니까 내가 여행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 할머니가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용돈은 많이 주는데. 야, 용돈이 문제야. 지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안하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는 손주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키운 아들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돈도 주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씨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안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손자 손녀가 제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안 씨가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기대려는 게 아니라 베풀고 싶어도 그것마저 싫다는 내 자식들.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안 씨가 도대체 어떤 악한 인물이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안 씨가 정말로 악역이라고 한들 손주들에게는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말이죠. 안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둘째를 낳지 못했습니다. 안 씨의 남편도 3남매 중 외동아들이었는데 손이 귀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아들이라고 해서 안 씨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남자아이래? 딱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야, 딸이라는 거야? 파란 옷 준비하라는 걸 봐서는 남자아이가 맞죠. 아들의 말에 안 씨 부부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안 씨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걸 많이 해먹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안 씨 집안에서 최고 귀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임신한 몸으로 무슨 설거지를 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냥 앉아 있으면 내가 다 할게. 뱃속에 우리 손자나 잘 봐. 안 씨의 농담 섞인 말에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설거지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였고 아들이 자식을 줄줄이 낳지 않는 이상은 한둘이 고작일 것이었습니다. 안 씨에게는 정말로 귀한 손주였습니다. 장군이 엄마한테 과일 보냈어. 아이 태명이 장군이었는데 남편도 무척 신경을 썼죠. 오늘 낮에 성재가 와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김이랑 김치랑 이것저것 같이 보냈으니까 걱정 말아요. 먹었는지 전화해 볼까? 뭐하러 전화해? 스트레스 받게. 남편이 더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뭐? 여자아이라고. 새벽에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됐는데 기쁜 것도 잠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가 바뀐 거 아니야? 틀림없이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낳았더니 여자로 둔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씨도 남편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맞겠죠. 조금 있다가 며느리와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 애기 낳느라 수고했다. 어디 이상은 없대냐? 안 씨가 가장 먼저 며느리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친 것 같지만 멀쩡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픈 데 없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그나저나 여자애라면서. 안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웃기죠? 어머님, 아버님이 옷도 전부 남자 걸로 사주셨는데. 하지만 안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게 아주 우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동안 애옷이며 저고리며 모자 등등 많은 아기 용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전부 남자 아이를 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서라도 장손 임신했다고 남편이 정말로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습니다. 매번 반찬도 해다가 바쳤는데 그걸 전부 홀랑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여자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망함이나 애석함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의사가 남자애라고 했던 거 맞아? 그러자 며느리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런 게 아니고. 종종 잘못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딸도 어머님 손주예요. 아들만 손주가 아니고. 당돌한 며느리의 말에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출산한 며느리에게 성별 얘기를 꺼낸 건 미안했지만 그래도 안 씨의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아들을 원했던 걸 며느리도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씨 집에 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으니 꼭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 손주지. 갑자기 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야. 아무튼간 몸조리 잘하고 곧 아버지 모시고 애기 보러 가마. 네. 어머님. 안 씨는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출산했을 때 서운하게 했다가는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게 전화를 끊었는데도 며느리가 서운했는지 애가 태어난 지 한참이 되도록 잘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아 보러 오세요. 장군이었던 손주는 현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태명을 들으면 웃을 것 같다고 남편과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여자아이라고 실망했던 남편도 몇 번 손녀딸을 보더니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손녀를 예뻐한다는 걸 아는데도 며느리는 좀처럼 집에 초대를 하거나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아들이 변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긴 했죠. 지난번에 사돈네도 갔었다면서. 현아 데리고. 그건 친정이니까요. 친정과 시집 나누는 아들 며느리가 조금 야속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씨도 며느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못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냐고 물어보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퇴근했니? 안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마침 아들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같은 걸 해서 딸기를 잔뜩 샀는데 아들네 목까지 사서 가는 김에 그냥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했죠. 집이에요. 그래? 엄마 지금 너희 집 앞이거든. 잠깐 올라갔다가 갈게. 저희 집이요? 아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 지금 이미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현아 엄마도 준비하고 말고 할 거 없고 딸기 좀 주고 갈게. 현아 딸기 먹나? 네, 먹긴 먹는데. 알았어. 금방 올라갈게. 안 씨가 기분 좋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차를 세우고 아들네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딸기 중에서 2박스를 실한 것으로 골라서 들고 왔죠. 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에 온 지 좀 됐는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아 엄마는 어디 있어? 안방에요. 애기 재우나 보지? 현아 엄마도 잠들었나 봐요. 며느리는 나와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요. 잠들었나 봐요. 잠깐 나오라고 하지. 딸기 먹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에이, 금방 갈 건데 뭘 깨워요. 난감한 기색을 보이는 아들 때문에 안 씨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밥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들의 밥상을 보고는 안 씨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랑 냄비 하나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이 저녁이야?
김치도 하나 꺼내지도 않고 너무나도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방에서 자고 있다고 깨우는 것도 꺼려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대단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애 보는 게 힘든 건 알겠는데 아들도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런 음식 같지도 않은 걸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속상했습니다. 라면은 끓여주고 들어간 거야? 속상한 마음에 불퉁하게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었습니다. 라면 먹이면서 끓여주지도 않았어? 현아 엄마 피곤해요. 아들의 한숨에 안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부모가 저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 역성만 드는 아들 때문이었죠. 못난 놈!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아! 남편은 안씨보다도 화가 난 듯했습니다.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차라리 모르고 지냈을 테니 말이죠. 애 키우는 게 벼슬이야.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바깥을 하는 사람 라면 끓여 먹게 해? 이래서 어떻게 힘내서 일을 해? 아버지, 그냥 오늘 먹은 거예요. 오늘. 말이 되냐? 집에선 라면도 지 손으로 안 끓여 먹던 놈이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어.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없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깨서 바깥에 소란을 듣고 있었거나 안 자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성재 밥도 안 챙겨주고. 남편의 불호령을 들을까봐 무서워 안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현아가 좀 힘들게 해서요. 저녁을 못 차리고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근데 어쩐 일도 연락도 없이. 딸기 주러 왔다가. 이만 가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뭐? 남편은 기가 막힌 듯이 서 있었고 안씨도 아들의 말에 서운해졌습니다. 꼭 쫓아내는 듯해서 말이죠. 딸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가요. 안씨가 남편을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더 하려다가 말고 애기 울음소리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불편한 헛기침을 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성재밥 좀 신경 써줘. 라면은 좀 그렇잖아. 낮에 애기 재우고 반찬 몇 가지 해두면 되는데. 네. 안씨가 남편 안 들리게 조용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 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소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한때는 안씨도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면 상황은 늘 악화되었죠. 전 부칠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야지. 바닥이 타잖니? 네. 이렇게요? 아이고, 알른이 죽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재료 손질 좀 해라. 네. 현아 아빠 이것 좀 도와줘. 며느리의 말에 안씨가 전을 뒤집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시킨 일을 왜 아들을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랬다가는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말이죠. 뭐하러 성재까지 불러? 애 보고 있잖아. 아들은 부엌일은 시킨 적이 없기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며느리와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현아는 두면 잘 있어요. 성재 씨도 도와야 일찍 끝나죠. 남자를 뭐하러 이런 걸 시켜? 그것도 명절에. 좀 쉬게 둬.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라고 하자 안 씨가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지 보신다 입모양으로 말하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과 부엌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그냥 가서 현아 봐. 며느리의 중얼거림에 아들이 잠시 서 있다가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씨에게는 섭섭했습니다. 안 씨가 며느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시집 왔으면 명절에 음식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씨 가족이 여럿이랑 종일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차례상을 간소화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안 씨 혼자 한 적도 있는데 며느리 일 시켰다고 쪼르르 와서 도와준다는 아들이 어처구니 없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지엄마 도와줄 생각은 왜 안 한 것인지 몰랐죠.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는 며느리도 열심히 하는 신용은 했지만 이미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를 시킨 것을 굳이 떠넘기려고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그릇 좀 닦거라. 음식을 얼추 해놓고 나서 안 씨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네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왜 그토록 거슬렸는지. 설거지 하기 싫으니? 아니요. 이거 정리하는 게 더 번거롭고 그래서 설거지 시킨 거야. 근데 한숨을 그렇게 팍 쉬어? 그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그럼 그냥 둬.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쉬어라. 허리가 아파도 안 씨가 더 아픈 것이 당연한데 며느리는 자기만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의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가보라니까. 내가 다 한다고. 안 씨가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설거지 정도는 성재 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의 일을 내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해도 안 씨는 며느리의 편을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시부모를 얼마 우습게 여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귀한 아들 설거지를 왜 시키니? 그러니까 안 씨도 말이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안 씨도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좋다고 다음부터 손을 뗄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고 전부 치우니까 아들이 처가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가느냐고 했지만 안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기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아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명절마다 제가 죄인 돼요. 어머니도 할머니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가버렸는데 안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왜 아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샌 며느리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맨 처음 봤을 때는 똑 부러져서 마음에 들었는데 차라리 조금 밍숭맹숭 하더라도 순한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말만 하면 말대꾸에다가 시부모 눈치 주고 서방 눈치도 주는 며느리가 점점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씨도 며느리가 그리 보고 싶지 않고 아들 며느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오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살 터울로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안 씨의 남편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자주 와. 애 보기 싫으면 맡기기라도 하던가. 그래. 아버지 애들 보고 싶어서 병난다. 안 씨는 손주들 때문에라도 며느리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발길부터 끊어버리니까 손주가 보고 싶으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자주 모습을 비쳤습니다. 어머님, 근데 너무 현종이만 예뻐하지 말아주세요. 현아도 그런 거 다 알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안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안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가 손자인 둘째만 예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첫째 손주인 손녀딸에게 더 마음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 누가 더 예쁘고가 어디 있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 현종이랑 현아 차별하세요. 아직은 몰라도 좀 더 크면 분명히 현아 상처받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애들은? 현종이 좀 바꿔줘. 아들과 통화 중에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다니? 다들 어디 갔어? 현아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장모님 댁에 갔거든요. 아니야, 뭐하러 전화해? 오면 연락 줘. 애들이랑 통화 좀 하게. 안 씨는 그다지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동안 며느리에게 크고 작게 서운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 와요. 애들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일주일 있다가 온대요. 뭐? 왜? 그냥 놀러 간 거죠, 뭐. 그 말에 안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르면 겨우 잠깐 있다가 가고 잠은 가까운데 집에서 자면 된다고 쏙 가버리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씩이나 사돈네 머문다는 말에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는 왜 집에 있어? 저까지 가면 장모님 불편하실까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좀 쉬려고 그러죠. 집에서. 그럼 집에 밥이라도 먹으러 와. 라면 먹지 말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 혼자 있는 아들은 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며느리와 두 손주들은 사돈네에 있다고 하니 어쩐지 안 씨 부부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애들도 잘 안 데리고 오더니 바쁘긴 개뿔이 바쁜가 싶었습니다. 현아 엄마는 일 다닐 거라면서 그러고 있어도 돼. 다니기 전까지 푹 쉬는 거죠, 뭐. 며느리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취직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건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손주들이 집에 돌아오는 날 안 씨가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에 갔다 왔다면서? 안 돼. 애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쯤 올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왠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이요? 그래. 애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는 안 해?
너도 웬만하면 친가부터 와야지. 외가부터 가는 애가 어디 있니? 아, 애들이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근데 사흘부터 애들 학원 가요.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 복직하고요. 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돈네에서는 일주일씩이나 애들과 함께 머물렀으면서 친가에 데리고 올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안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 하루라도 자고 올게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안 씨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쁘다고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 방학하자마자 그렇게 쪼르르 친정해가.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그건 다 이해해도 우리 집에선 꼴랑 하루야. 그렇게 친정만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애들도 똑같이 보고 싶지 않겠어? 아, 죄송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자주 뵈니까. 자주 보긴 뭘 자주 봐. 사정사정 해야 한 번씩 얼굴 비추잖아. 저희 친정은 더 못 가요. 꼬박꼬박 한마디도 치지 않는 며느리. 그래 니 똥 굽다 하고 저화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정말로 안 올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하는 수 없이 안 씨가 모시기는 척성질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와. 애들 재울 준비하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든지 며느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람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드는 며느리가 참 여우는 여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씨의 아들도 꼼짝 못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도 애들이 온다니까 무척 좋아했고 안 씨도 일찍부터 일어나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뭘 해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현아 엄마. 출발했어?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일찍 출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출발하면서 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게 현아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그래? 감기 걸려서 혹시나 옮을 수도 있고. 아,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이 앞에 병원도 있잖아. 소아과. 내가 데리고 갈게. 아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어머님 댁에는 나중에 갈게요. 아, 나중에 언제? 정말 너 지금 누구 놀리니? 뭐 돈데? 남편이 옆에서 도끼 눈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신경질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며 말이죠.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허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말이죠. 이 앞에 있는 소아과를 데려가겠다는데도 막무가내였던 며느리.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얼마 멀지도 않은데 왔다가 병원에도 들르고 정 안 되면 데리고 가던지 해야지. 너무 빤히 보이잖아. 여기 오기 싫은 게. 그러면서 친정에는 일주일씩이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애가 아프다는데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넌 또 나만 나쁘다는 거야? 현아 바꿔봐. 그러면 얼마나 아픈가 목소리 좀 들어보게.
그런데 아들은 정말로 수상하게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빙빙 말을 돌렸습니다. 역시 현종이 엄마가 거짓말한 거지. 오기 싫다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아가 싫다고 한 거예요. 뭐? 현아가 안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현아가 친할머니 댁에 가기 싫대요. 왜? 그게 말이 되니? 현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화내니까.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안 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화내거나 혼낸 적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애들한테 화를 냈다는 거야? 애들한테 말고요. 애들 엄마한테요. 그 말에 안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낸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그때 전부 이유가 있었고 대부분 며느리가 원인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니, 그건 아무튼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서 현아 엄마가 어머니 마음 안 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아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안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욕하는 소리를 했는데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손녀딸까지 미워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봤을 때 며느리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어떻게 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거봐라.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하니까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 그래 놓고는 애들이 할머니 싫다는 소리 하게 만들어? 애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래? 구워 삼기는요. 애들 초등학생들이에요. 며느리는 억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것은 안 씨 부부였습니다. 결국 남편도 알게 되어서 며느리는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이 났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 며느리는 더욱 더 안 씨 부부와 거리를 뒀죠.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와는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혼자 남은 엄마를 걱정한 덕이었죠. 애들 한번 집에 들르라고 해. 그저께 현종이 생일이었잖아.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한다고. 애들 학원 때문에 들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용돈은 붙여주시면 전할게요. 직접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이 커서 저희랑도 잘 안 있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집에는 잘 안 가죠. 그렇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은 너무 태평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아들 내외가 망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는 애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안 씨의 서운함은 쌓여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가 전화하기 전에는 전화 한 통 없었고 그런 엄마를 닮았는지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휴대폰이 있었고 그건 안 씨가 생일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씨에게 전화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에 여행 가요. 뭐? 정말?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장모님 칠순에 여행 다녀왔잖아요. 어머니도 서운해 하실 거라고 현아 엄마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며느리 공이라고 말하는 팔불출 아들. 그 며느리가 잘도 안 씨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까지 싹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 첫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방 배정을 하는데 안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들이랑 같이 잘 테니까 너희 둘이서 같은 방 써. 당연히 그게 맞지. 숙소는 방 2개를 예약했는데 그중 한 방에서 며느리와 아이들이 자고 나머지 한 방에서 안 씨와 아들이 함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손주들과 함께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의 말에 손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희 그냥 엄마랑 잘게요. 고등학생인 손녀는 유독 안 씨에게만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인 손자는 덜한데 손녀는 크면 클수록 며느리를 꼭 닮아갔습니다. 나도 엄마랑 잘 거야. 그래요. 어머니, 저랑 같은 방 쓰세요. 애들이랑 자면 새벽까지 핸드폰 하느라 잘 못 주무세요. 손자조차 자기 엄마랑 자겠다고 하고 아들도 말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두에게 안 씨는 서운했습니다. 안 씨의 칠순 때문에 왔으면 제 뜻에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좀 쉬었다가 가자.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카페 있어요. 그때까지만 좀 더 걸으세요. 애들 춥대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좀 쉬었다가 가자.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카페 있어요. 그때까지만 좀 더 걸으세요. 애들 춥대요. 아다리 아프다니까. 너는 애가 꼭 내가 하는 말에는 반대를 해. 나이 들면 10걸음 더 걷기도 힘들다고. 아이고, 알겠어요. 잠깐 앉았다 가세요. 근데 어디선가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손주들이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낸 소린가 싶어서 봤는데 며느리는 아들과 얘기 중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때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겨울 오긴 오는지 날이 쌀쌀했습니다. 춥다는 걸 억지로 앉혔으니까 당장에 일어나지 못하고 5분 더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고깃집에 갔습니다. 너는 요리도 잘 못하는 애가 집게를 잡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 굽느라 아들은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애들이 익는 족족 주워 먹으니까 아들 입으로 서너 점 들어갔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옆에 앉은 며느리는 참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여자가 구워야지. 고기 굽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빠가 구워요. 고기. 당돌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아야, 아빠가 고기를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제가 구울게요. 그럼. 당신은 먹어. 난 다 먹었어. 그럼 내가 구울게. 손자까지 나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상을 하고 집게를 가져가니까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면서 고기를 굽던가 아니면 적당히 먹은 다음에 가져갔으면 손주들이 저렇게 반응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꼭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안 씨는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은 와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애엄마한테 소화제 있을 텐데. 얻어다 드려요? 아니야. 내가 가지러 갔다 올게. 애들 뭐고 있나 좀 보고. 여행 왔는데 손주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약도 먹고 며느리와 잠시 자리를 바꿀 셈이었습니다. 문을 달칵하고 열었는데 안에서 며느리와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야지. 할머니 성격 모르니. 왜 그렇게 화가 많으신 거야? 아이고, 너희한테는 화 안 내시잖아. 엄마한테만 그러시지. 엄마도 한마디 해.
할머니는 왜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 나 정말 싫었어. 아, 할머니가 좀 너무하긴 하지. 근데 용돈은 많이 주시는데. 야, 용돈이 문제야. 지금 손주들이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정말 싫었다는 말을 할까요? 무슨 얘기? 어? 어렸을 때 무슨 얘기? 어머님, 안 씨는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런 소리를 해? 그게 아니고요. 진정하세요. 것 봐라. 진정하세요. 지금 내가 난리치고 있다는 말이야? 아니요. 애들 어렸을 때 한동안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싫다고 해? 정말이에요. 그러자 손주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안 씨 혼자만 악역이 된 것 같고 손주들이 점점 안 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래? 왜 할머니한테도 그래? 애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쫓아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여행까지 와서 꼭 애엄마를 잡아야겠어요?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안 씨가 며느리를 잡다니요. 그런 이미지는 전부 아들과 며느리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줘도 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예?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도대체 현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들은 예쁘고 그 손주 낳아준 며느리는 미우세요? 그건 현종이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이간질이나 하고. 이간질한 거 하나 없어요. 애들도 뭘 보고 컸겠어요. 다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애엄마가 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번 여행도 현아 엄마가 오자고 했고요. 어머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을 때도 현아 엄마가 설득했어요. 그래도 혼자 남은 어머니 안쓰럽지 않느냐고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이런데 모시고 오고 싶겠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겠냐고요. 너 지금 애들 앞에서 이 애미를. 안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손주들 앞에서 말이죠. 이러니까 안 씨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찾아오지 말지 그랬냐? 애미를 이런 취급할 거면? 네. 그럴 걸 그랬어요. 부모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아들의 말에 안 씨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씨가 손주들을 쳐다보자 손주들은 이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이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내 자식들이 모두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들까지도 말이죠. 저런 악독한 것. 안 씨는 며느리를 향해 지씹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저 방에서 혼자 주무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잘게요. 그리고 내일 일찍 돌아가죠. 애초에 2박 3일 예정이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돌아가자는 말에 안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행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안 씨도 매번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구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안 씨를 집에 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안 씨는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안 씨를 차갑게 바라보던 손자, 손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을 때 안 씨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받을 줄 몰랐는데 손자가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현종아. 잘 있었어? 응, 할머니가 우리 현종이 용돈 주고 싶은데 주말에 할머니 집에 올래? 아니, 고민도 안 해보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안 씨가 당황스레 대꾸했습니다. 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용돈 많이 필요하지. 아니야. 나 돈 있어. 그리고 할머니 집 가는 건 엄마한테 미안해. 뭐? 손자가 할머니 집에 오는데 왜 엄마한테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손자가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엄마가 가라고 해도 안 갈래. 대신 전화는 받을게. 엄마가 좋다고 하면. 현종아, 너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 할머니 집만 갔다 오면 우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도 집착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애들 사랑하는 건 아는데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욕 듣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좋겠어요? 그러면서 안 씨 보고 어리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애엄마 괴롭히실 때는 이런 거 예상 못 하셨어요? 애들도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그만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이제 안 씨에게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차단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대로 손주들도 날 안 보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남은 건 자식과 손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다 등을 돌리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 아들네는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안 씨의 집과는 거리가 상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의 이사는 안 씨를 떨쳐놓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번 가고 싶으니까 주소 좀 알려줘. 손자와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안 돼. 너는 전화는 받으면서 왜 할미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 전화는 받으래. 할머니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전화는 받을게. 근데 내가 할머니 보기 싫어. 그래도 손녀보다는 손자가 안 씨를 잘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휴대폰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들 좀 보게 해줘. 말년에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자식들과 이렇게 생이별 시키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 나중에 애들이 더 크면 엄마 원망할 수도 있다. 아무튼간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마.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분명히 대학에 합격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에는 손자조차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커가니까 무뚝뚝해져 갔고 할머니의 전화를 귀찮아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메시지 봤어? 누나, 대학 등록금 할머니가 내준다고 해.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런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등록금 안 내줘도 된대. 그리고 나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 전화해줘. 이제 손자도 고등학생이었고 손자도 내년이면 수험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안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며느리의 마음이 풀릴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답답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비참한 말년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안 씨는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도 있고 며느리, 손주들까지 있지만 여느 독거노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쓸쓸히 늙어갈 테죠.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부 지나쳐버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